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4강 과학과 초월의 길목 4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내분비 시스템하고 10장 마음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마음도 시스템으로 한 이유는 마음이 독립적인 어떤 하나로서가 아니라 어떤 모듈화돼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런 개념으로서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내분비 시스템 9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오한 과학적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의 종교적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종교적인 감수성은 순박한 사람의 종교성과는 다르다. 과학자는 우주적인 인과관계의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에게 있어서 미래는 어느 모로 보나 과거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 과학자의 종교적 감수성은 자연법의 조화 앞에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우주가 우연히 그냥 던져진 건 아니다. 뭔가 어떤 필연성, 어떤 인과성,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어떤 느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배경, 논리가 초월 현상과 모순되거나 아니면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신경계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내분비계를 합니다. 이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인체는 10개 시스템, 216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50조개 내지 뭐 60조개, 뭐 몸집이 큰 사람은 뭐 70조, 80조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그 세포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일사불란하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도 어떤 법이나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조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인체 내에도 그 수많은 그 50조개, 60조개 이상 되는 세포들을 일사불란하게 서로 모순되지 않게 최대한 조율을 해나가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하나는 신경계고요. 또 하나는 내분비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요.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신경계는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요. 여기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이 전압이 발생을 하면서 전달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다른 조직과 차이가 나는 가장 첫 번째는 전압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뭔지는 모르죠. 다만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거나 감전됐을 때, 혹시 감전돼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뭐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 전파를 발생하거든요. 전파를 발생하는데 좀 민감한 사람은 그 전파 발생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찌릿찌릿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기적인 전하를 가진 물체가 이동을 하면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전압들을 발생시키는 세포, 그걸 우리는 신경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전지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전지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포가 신경세포인데, 전달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최승근님, 저번 시간에. 벌써 까먹으셨나요? 예. 저번 시간 안 오셨죠? 맞아. 이게 전달 속도가 초당 100m예요, 유수신경은.
예, 그러니까 1초에 10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m다 예를 들어서 1m라고 하면은 누군가 발을 딱 밟았을 때 제 머리에서 아야! 라고 느끼는 데까지는 몇 초가 걸리는 거죠? 최성돈이. 그렇죠. 0.01초가 걸리는 거죠? 1초가 그렇죠. 왜냐면 1초에 100m를 가니까 1m는 0.01초가 걸리죠. 그죠? 신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예. 일방향으로 가서 아, 다시 뇌에서 중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는 자동으로 무릎에서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지고 자동 반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행동이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 머리가 이제 제어를 해서 다시 신호를 주기까지 내가 이제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보세요. 제가 움직였을 때 신호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육에게 영향을 줘서 일시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호르몬은 전달 속도가 느려요. 호르몬은 내분비라고도 하는데 내분비는 외분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관이 없이 그냥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내분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어떤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서 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요. 이 동그란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이 동그란 걸 잡아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항상.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를 할 때 공이 있으면 글러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은 호르몬이고 이 공을 잡는 글러브는 수용체예요. 영어로 리셉터라고 그러죠. 또 이 호르몬은 다른 말로 리간드라고도 이야기해요. 리간드는 보다 큰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물질을 말하거든요. 화학물질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부딪히면은 이것들이 세포 내에서 작용을 하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리셉터가 신호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핵에서 유전자가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발현되는데 2시간 내지 2달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효과가 보다 지속적이죠. 느리지만. 이해가시죠?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꼭 질문하세요. 바로바로.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신경계는 좁죠. 내가 신호가 가는 부분만 딱 되잖아요. 그런데 호르몬은 방출이 되기 때문에 혈관 속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는 모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체에는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코티졸, 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수용체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뇌세포에도 들어가고 면역세포에도 들어가고 또 간세포에도 들어가고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마다의 특이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리간드가 들어가지만 이제 작동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스위치가 다 있잖아요. 스위치가 다 있지만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전등이 켜지지만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 매체는 신경계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경세포는 수상돌기, 세포체, 축색, 축색말단, 시냅스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또 특징은 호르몬은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해요. 신경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인체에는 이게
예,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손해고 여기가 앞쪽에 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빨갛게 보이시죠? 조그만 거. 요 윗부분이 이제 시상하부고 요 밑에 조그맣게 콩알만큼 이렇게 콩알보다 작은 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뇌하수체예요. 근데 이제 시상하부는 정기적인 신호를 받으면서 또 화학물질도 방출해요. 호르몬도 방출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흉선이나 또 부신, 피질, 또 성선 이런 데 신호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념을 가진다, 하나의 마음을 가진다 하면 그게 정기적 신호로 작용하는데 그 정기적 신호가 시상하부에게 종합이 돼서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다시 말단 호르몬 기관에 신호를 주고 말단 호르몬 기관은 말단 호르몬을 방출한 다음에 모든 세포에게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인체 내의 모든 세포의 유전자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ACTH, 그로스 호르몬, MSH, TSH 이런 호르몬들을 방출해서 인체 내에 있는 최종적인 말단 호르몬 기관에게 신호를 주고 얘들은 다시 여기서 또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호르몬 시스템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3단계 스텝을 가져요. 3단계 캐스케이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폭포수가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그 양이 1000배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두 단계를 거치면 몇 배로 증가를 하는 거죠? 1000 곱하기 1000. 그렇죠. 100만이죠? 100만 배로 증가를 해요. 그런데 그 100만 개로 증가된 게 세포 내에 들어가서 또 유전자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또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3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4단계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거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들이 있는데 얘들이 내장에 신경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조율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으로도 조율을 하지만 신경세포로도 조율을 한다. 인체의 모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여기서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호르몬들이 다시 신경세포에게 들어가가지고 또 신경세포의 작용을 또 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신경의 신호는 다시 이제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왜 우리가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초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가 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경계나 내분비계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작용을 제대로 조절을 하려면 우리의 신경계나 내분비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제어, 컨트롤과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면은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뭐 소금을 많이 먹는다거나 또는 육류 섭취를 많이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또 남성 호르몬 수치도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공격성이 강해지거든요. 또 성욕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자기의 마음, 감정, 본능적인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일 좋은 건 이제 굶는 거죠.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은 성욕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죠. 고기를 딱 끊는 거죠. 그러면 성욕이나 공격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기질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들이 더욱 증폭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데 이 모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모듈이라는 거는 일종의 원래 이제 사전적 풀이에 의하면 교과목 단위나 특정 기능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심리학에서 모듈성, 모듈레러티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요소로 쪼갤 수 있으며 하지만 그 각 요소는 뇌의 각기 다른 영역을 담당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고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하나의 부품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몇 개의 모듈 단위로 딱 나눠서 그 몇 개를 조립을 하면은 하나의 자동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듈은 각각 내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구조적인.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걸 결합을 하면은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기능과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뭐 공격성의 마음도 있고, 또 뭐 사랑의 마음도 있고, 또 뭐 행복의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뇌세포에 있어서 모듈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쁨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고, 공격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관찰하는 뇌 부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실험, 관찰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여기 이제 띠랑이라는 게 있어요. 띠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와드라는 사람이 침팬지의 띠랑, 변형계 부위인 띠랑을 제거를 했더니, 그 원숭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무리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고 동료들과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동료의 손에 먹을 음식이 들려 있어도 싸우거나 비교하지 않고 또 퇴짜를 받을 때조차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그의 동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쫓겨나도 싸우지도 회피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의 띠랑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있잖아요. 이 부위만 외과 수술로 이렇게 오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다른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사회적인 행동만 변화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어떤 부위를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다 셧다운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행동 반응을 담당하는 것만 없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해마라는 부위인데요. 해마는 이렇게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그러는데, 히포캄퍼스 이렇게 생기는데, 1950년대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의학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발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시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뇌의 특정 부위를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뇌를
발작이 일어나면 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기적인 어떤 신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뇌를 잘라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게 낫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낫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발작이. 그런데 그렇게 발작을 한 사람을 측두엽 안쪽 부분, 그러니까 측두엽은 우리 뇌는 이제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이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옆으로. 그게 이제 측두엽인데 그 부위를 잘라냈더니 그 부위, 이 환자들이 선행성 기억손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 수술을 하기 이전 거는 다 기억을 하는데 수술한 이후부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들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손잡고 악수하다가 그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5분 전에 만났던 사람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기억과 관계된 거다, 해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억을 한다는 거는 해마를 거치거나 해마가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브로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브로카는 뇌의 왼쪽 방구가 언어 생성과 긴밀하게 이제 관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61년 브로카 의사였는데 어떤 간질 환자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간질 환자는 다른 말은 못하고 일상생활은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용어만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61년이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지금처럼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질 환자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로카가 그 가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하에 뇌를 이제 해부를 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이 부위가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이 부위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일부 손상돼서 텐이라는 단어만 구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구사했던 거예요. 저 텐이라는 단어.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책에는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 있어요. 텐. 그 다음에 브로카의 보고 이후에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베르니케가 맡은 환자는 단어들을 텐 말고 다양한 단어들을 구사할 수 있었어요. 뭐 컵, 강아지. 근데 베르니케가 맡은 환자는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단어는 말하는데. 그러니까 베르니케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뚜껑을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부위는 멀쩡한데 이 부위가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데는 이 브로카인 것 같은데 문장을 만드는 건 베르니케구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단어를 저장하는 것, 또 문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게 이제 또 제각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펜필드라는 사람이 1959년에 이제 펜필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간질 환자들 그 해마를 잘라냈잖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뇌 부위에서 어떤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통증은 뇌세포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뇌세포 자체는, 우리 몸은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데 뇌세포 자체는 신호를 줘도 통증을 안 느낀대요. 그래서 펜필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환자를 눕혀놓고 동의하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를 이렇게 오려냈나 봐요. 두개골을 오려내고, 그 다음에 이 바늘 같은 침으로 전기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전기적인 작용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전류를 흘려도 실제로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수를 데려놓고 이제 조수 보고 이제 시켰겠죠. 내가 어느 부위 누르면 표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넘버를 매겼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20번까지 쭉 매긴 다음에 했더니 특정한 경험적 반응을 하는 게 1, 2, 9, 10, 10, 15 이런 이제 특정한 경험 반응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9번, 10번, 10번에서 15번 사이를 신호를 줬더니 이 환자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플린스톤 만화가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13번, 14번 여기죠. 여기를 전기 신호를 딱 줬더니 핑크 플로이드라는 그 락밴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9번, 10번 9번, 10번을 누르니까 갑자기 야구장의 아나운서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7, 8, 12, 13을 눌렀더니 7, 8 어딨지? 여기 있네. 7, 8, 12, 13 여기를 눌렀더니 갑자기 알지 못하는 여성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게 다 과거의 기억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자극을 주면서 환자의 반응들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1차 운동량인데 이 부위도 이제 해봤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이 부위 안쪽에 이 발가락, 발목, 무릎, 허리, 몸통,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새끼손가락 중에서도 약지, 중지, 검지, 엄지, 고개, 이마 이런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네 부위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게 호문클루스라는 이제 내가 담당하는 부위에 비례해가지고 사람을 그려놨더니 가장 큰 게 이제 손이 이제 가장 많은 영역을 뇌세포에서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 혀가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인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담당하는 인간은 이런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냥 기억, 또 신체의 어떤 감각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인격이나 개성까지 담당하고 있을까? 뇌세포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실험한 건 아니고 1848년에 이제 게이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당시 25살로 건설 노동자로 이제 서부 개척시대 때 철로를 막 놓고 있었어요. 한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십장이었기 때문에 25살에 매우 지적인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게이지가.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바위 같은 게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넣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폭발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쇠막대기를 이렇게 쿵쿵 눌러준 다음에 이제 점화를 시켰나 봐요. 근데 쿵쿵 누른 사이에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쇠파이프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내 앞부분으로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뇌는 이제 껍질이 3개거든요. 그래서 파충류뇌, 포유류뇌, 그 다음에 영장류뇌 이 세 껍질이기 때문에 파충류뇌가 5%도 안 되는 그 뇌 부위만 이제 다치지 않으면 감정을 담당하거나 대뇌 심피질이 다쳐도 생명이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과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런 그림도 나와 있는데 게이지가 이제 급하게 이제 봉합을 했겠죠. 근데 우리의 이제 예측과 달리 이 게이지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문제가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과 후 전처럼 동일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능력을 되찾게 됐는데 일자리에 복귀를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불손해졌어요. 막 욕도 심하게 하고 변덕도 심하게 부리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 고용주가 변화가 너무 꺾여 고용하기를 거부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게이지의 사례 말고도 이제 EVR이라는 약으로 쓴 사람도 있었는데 수막종으로 해서 안화 전두엽을 제거하게 됐어요. 안화 전두엽은 안화, 눈 두덩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두덩이 뒷부분에 있는 뇌가 있어요. 전전뇌. 그러니까 뇌는 크게 네 부위로 나누는데 전뇌,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크게 네 부위로 나누는데 이 앞부위 중에서도 이 눈 쪽에 있는 이 보통 이제 그 단전호흡을 하거나 하면 상단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상단전 또는 제7체크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신비주의에서는 그 네 부위가 이제 안와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어비토 프로탈이라고 이렇게 코텍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위는 나머지 뇌의 부위를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엘린화가 되는데 뇌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앞부위가 마지막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안화 전두엽이 전체적인 이제 제어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신경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뇌는 이제 무수신경과 유수신경으로 나뉘어요. 무수신경이라는 거는 뇌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축색이잖아요. 축색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절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나서는 이 절연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코팅이 이렇게 감기거든요. 그걸 이제 수초화, 미엘린 수초화라고 그러는데 지질막으로 이렇게 감겨요. 그래서 두꺼운 신경세포는 한 100번 정도 감기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신경세포는 5번 감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뇌 부위가 한 40대, 50대까지 그 미엘린화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피크가 45세에서 50세 피크를 이루거든요. 미엘린화가. 근데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의 차이는 무수신경은 초당 전달 속도가 1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m, 그러니까 1초에 1m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엘린화가 되면은 1초에 100m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속도도 매우 빠르고 에너지 소모량도 뭐 3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뇌세포의 부피,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부피도 몇백 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미엘린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고도화, 고효율화된다는 뜻이에요. 예,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묻고 싶은 거는 네. 안화 전두엽이 뇌가 생성이 될 때 제일 마지막에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요, 미엘린화가 최종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배선도 바뀌고 조금씩. 안화 전두엽이 예. 미엘린화가 마지막. 예, 예. 그리고 이제 배선도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겠죠.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연구가 안 됐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40대까지 45세에서 50대가 피크예요. 그럼 그게 외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뇌가 계속 45세에서 50세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 때까지 계속. 그렇죠. 실제로 그 전에 나 머리가 나빠졌어 막 이런 사실이 아닌 거예요? 나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고기를 계속 먹으면은 코티졸 수치가 높아져서 뇌세포에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코티졸이 많아지면은 이게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해서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살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스스로 분해가 되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코티졸이 들어가면 너 죽어 하고 딱 스위치를 눌러요. 아포토시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세포가 5개에서 12조각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포들에게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코티졸 수치가 많아지면은 뇌세포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후 외상 환자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변연계 부위들이 많이 찌그러져 있거든요. 줄어들어 있어, 수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식생활을 제대로 한다거나 또 이제 호흡을 제대로 이제 조절을 한다거나 이제 마음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50대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뭐 대사증후군, 30대 대사증후군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 대사증후군 걸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나 내분비계도 교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는 노화라는 거는 지식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상태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화라는 거는 이제 외부적인 신체는 약간 힘이 약해지지만 그 대신에 내면적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보다 고차원의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상태로 가지가 않고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이 무절제하게 됨으로써 또 자기가 제어를 잘 못하게 되니까 또 못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예측을 못하는 거고 지식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노화는 지혜의 증가가 아니라 노화는 질병,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지금.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뇌세포의 중요도에 설명을 했고, 이제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내분비계는 그러면은 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신경계는 아까 이제 모듈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특정한 뇌부위가 어떤 특정한 부위를 담당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떠한 호르몬이 마음의 여러 상태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은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포,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꽃들에게 희망을 줄거리가 어떤 거죠? 예, 맞아요. 그림책이에요. 예. 너무 멀리 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애벌레가 이제 태어났어요. 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애벌레가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벌레들이 막 어딘가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니까 이 애벌레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밟고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벌레는 갑자기 회의가 들었죠. 아, 내가 내 친구들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도 되는 걸까? 정말 위에는 뭔가가 있는 걸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던졌겠죠. 근데 갑자기 옆에 이 애벌레를 밟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옆에서 이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벌레를 불렀어요. 애벌레야, 내가 너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이 애벌레는 깜짝 놀랐죠. 너는 나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지? 나는 날개도 없고 발가락도 발도 짧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 나비가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올라가는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란다. 그래서 이 애벌레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기둥을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여기쯤 올라갔겠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설명해 준 대로 고치를 만들었어요.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 어둠 속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렇게 되면서 나비를 변했어요. 그래서 나비 두 마리가 꽃밭을 날아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네. 예. 그거 몰랐네요. 꽃들에게 희망을. 어릴 때 예. 그러면 이게 왜 또 났지? 그러면 어떻게 애벌레가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변태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액티손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 애벌레에게 작용을 하면서 액티손과 주비날 호르몬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조절을 하면서 결국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하고 싶으면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한 사례로 설명을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애벌레만 그러냐?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있는데 유충은 이 어류예요. 아가미 호흡을 해요. 폐호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발이 없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티로이드 호르몬, 우리 갑상선 이 호르몬과 똑같은 호르몬이 이렇게 방출되면서 꼬리가 점점 없어지고 다리가 나오고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이제 폐호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발생하기, 프롤락틴과 티로이드 호르몬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개구리는 뭇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물속과 이 공기 중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2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1이다 그러면은 묻에 나오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20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그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양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 과학과 초월의 길목이니까 초월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요가에서는 뭐 7개의 차크라, 어떤 사람은 8개, 어떤 사람은 13개의 차크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차크라는 인체의 호르몬 기관과 대응을 해요. 상응을 하거든요. 많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호르몬 기관들의 어떤 발생들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들과 많이 매치가 된다. 에너지 장들과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호르몬과 행동에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호르몬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호르몬이 우리의 어떤 생각, 행동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호르몬계의 어떤 시스템, 구체적인, 약간 어렵지만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 호르몬과 행동과 관련된 과학적인 최초의 연구는 1848년
베르톨트라는 스위스계 독일 교수가 한 실험이에요. 이 교수는 괴팅겐 대학에서 생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수탉을 거세를 했어요. 거세를 했더니 수탉이 미성숙한 상태로 그냥 자라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세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고환을 다시 이 실과 바늘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수탉의 상태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볕과 벼슬들이 제대로 이렇게 다시 나왔고 몸도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 공격성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탉들과 싸워가지고 암탉을 이제 쟁취하려고 이제 싸우고 그런 이제 행동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소리도 못 냈는데 얘들은 이제 수탉의 그 우렁찬 목소리, 꾹끼요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거세를 2마리를 하는데 얘들을 고환을 서로 다른 녀석들에게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탉의 상태로 다시 발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톨트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이 됐겠죠. 그 고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수탉의 목소리도 변화시켰고 체구도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행동도 변화시켰죠. 그죠?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란잘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이제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매개를 통해 가지고 공격성을 조절을 할 것인가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웠냐면 아까 그 게이지 실험에서 게이지가 아나존드압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변덕스럽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이 아나존드압의 기능을 약화시킬 거다. 그러면 아나존드압이 여러 가지를 제대로 제어하고 인격을 만드는 뇌부이기 때문에 인격이 약간 손상된 공격성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과학자들은 실험할 때 사고 실험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실험하기 전에 이제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제한자 수용자 모델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자 수용자 모델은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을 무작위로 한 사람은 제한자, 한 사람은 수용자로 이제 정해요. 그 다음에 제한자가 이제 제한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자는 그 10,000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5,000원, 네가 5,000원 가지자. 수용자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그 수용자가 너도 5,000원, 나도 5,000원, 오케이 하면은 둘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자가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10,000원 중에 9,000원 가지고 너는 1,000원만 가져 라고 이제 수용자에게 제안을 해요. 그럼 수용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제한자 9,000원, 수용자 1,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수용자가 생각을 할 때 야, 그게 좀 불공평해. 왜 나는 1,000원이고 너는 9,000원이야? 거부하겠어.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를 하게 되면 제한자도 9,000원을 못 받고 수용자도 1,000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한자와 수용자가 거부를 하면은 수용자도 1,0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9,000원 받는 거를 못 보겠어. 이러면 자기가 받는 거를 거부하더라도 못 받더라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손해가 나도 둘 다 이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성이 약한 사람은 그래, 네가 9,000원 받더라도 내가 1,000원 받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자꾸 나오지?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이 마이너스 값은 이제 회귀계수라고 그러는데, 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얘가 증가를 하면 얘가 감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기능이. 그러니까 얘가 증가를 하면 여기 플러스죠.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값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값이 1 증가를 하면은 아나전두엽의 활성은 0.5만큼 감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는 이 화살표 왼쪽은 원인, 화살표를 받는 쪽은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나전두엽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이죠. 공격성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직접 영향을 주는가를 봤더니 여기서 0.35만큼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여기로 직접 할 때는 0.35만큼 영향을 줬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나전두엽을 매개로 했을 때는 이 값이 0.35가 아니라 0.12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3에서 0.12를 빼면 0.23이잖아요. 0.23만큼은 이 아나전두엽을 매개로 해서 공격성이 약화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학적으로는 이제 지금 어떤 이제 과학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학문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제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이면 심리학, 이렇게 생물학이면 생물학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생물학, 내분비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버드 심리학과에는 기능성 MRI, NMR 그런 것들이 뭐 2대씩 있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성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영향을 주는 거는 단순히 공격성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화살표는 이제 인과관계를 말하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스트레스 받을 때 높아지고요. 또 운동을 할 때도 높아져요. 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목소리가 굵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 중에 이렇게 굵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격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성욕이 높을 가능성도 높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또 수행을 하거나 이러면 또 목소리가 많이 굵어지죠. 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경쟁 행위. 또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요. 또 연령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요. 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인지 능력이 마이너스 값이죠. 낮아져요. 또 모발 패턴은 플러스죠.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대머리가 증가를 해요. 잠깐만요. 그 인지능력 앞에 네. 선이 2개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러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청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는 낮아지고 시각적으로는 높아지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침팬치들 보면은 침팬치들 일본 원숭이 같은 경우에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서열이 있는데 높은 녀석의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편이 많아요. 공격성이 강하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인슐린 수치가 증가를 하면은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 거의 모든 세포에게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거의 모든 대사나 면역계, 또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행동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인체를 통일적인 개체로 조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체 호르몬 기관은 시상하부가 이제 마스터 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결정자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상하부를 내분비계의 지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호르몬계라는 오케스트라단이 있으면 시상하부가 이렇게 연주를 이제 어떻게 지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뇌하수체로 방출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이 갑상선이나 흉선이나 부신이나 성선에 신호를 주는 호르몬들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왜 관심을 가지냐면, 현대 사회에서 육식이 과도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동물성 식품이, 그 동물성 식품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작용들이라든지 행동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원래 기원이 외생 기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체 내에서 호르몬 기관에서 호르몬을 만들기 전에 처음에는 이런 식물에 있는 잎의 성분이 호르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가 이제 곤충들이 변태를 할 때는 이 잎에 있는 그 성분을 먹고 나서 변태를 하거든요. 그 음식을 제공을 안 하면은 변태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뭐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무슨 여포 자극 호르몬,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방출이 돼요. 또 우리가 아기 낳을 때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고요. 또 여기에 있는 호르몬들이 다 여기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부신 피질, 이자, 정소, 난수에게 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또 호르몬들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인체 내 칼슘 농도라든지 나트륨 재흡수, 혈당량 증가, 또 2차 성징, 뭐 이런 임신 관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호르몬은 내분비선에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땀선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관이 없어요. 나오는 분비되는 관이 없이 그냥 세포에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내분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세포나 기관에만 작용해요. 그 이유는 특정한 수용체가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특징은 미량으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에는 나노나 피코그램이 나오거든요. 나노나 피코는, 나노는 10의 -9승이잖아요. 피코는 10의 -12승 g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몬 검출이 어려워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신 단위, 그러니까 코티솔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미리그램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미리그램이라도 양이 적죠. 왜냐면 1mg은 몇 g이죠? 예, 1000분의 1g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으로 인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량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 범위가 있어요. 이 안정 범위 내에서 일정 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그런데 이 안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체에서 어떤 이상 반응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반응은 바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르몬들은 하나의 타깃에 대해서 여러 개의 호르몬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호르몬이 손상이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대체를 해줘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리던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척추동물 사이에 종특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개구리에게 투여해도 개구리가 변태를 해요. 또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지금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돼지 췌장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투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똑같나요? 예, 거의 똑같죠.